일본 외교가 박살났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회의장 의자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았고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단독 환담을 나눴습니다. 두 영상이 나란히 SNS에 퍼졌습니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우방 호주 공영방송이 일본 외교 무능을 공개 폭로했습니다. 적국 중국인민일보까지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식 실용 외교가 새로운 시대의 모범이라고 60년간 한국을 한 단계 아래로 두는 외교를 신념으로 삼아온 일본 외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외교 60년이 단 사흘 만에 뒤집힌 그날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카스미 가세키 외무성 본청 7층 종합외교정책국 회의실의 시계가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G7 셰르파 최종 브리핑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30년 외교관 경력 중 7번째 G7. 자료 두께만 8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일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무라카미 심의관.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외무 대신 카토 마사오가 들어왔어요. 새벽 시간에 평소에는 절대 외무성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님께서 한 가지 지시를 내리셨네. 저는 일어섰어요. 무엇입니까? 이번 G7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의전격을 옵저버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G7 정상회의 의장국 초청 자격으로 참석하는 핵심 게스트국이었어요. 의전격을 옵저버로 낮추라는 건 외교적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그건 의장국 프랑스 권한이라서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카토 외무대신이 자료를 책상에 던졌어요. 만찬 좌석, 단체 사진 위치, 양자회담 우선순위. 자네가 셰르파 회의에서 다른 G7 국가들한테 한국 격화 분위기를 깔아야 해. 우리는 G7 50년 멤버고 한국은 작년에 처음 초청받은 신참이야.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카토 외무대신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한국 측 셰르파가 누구지? 전 주미공사 출신 박재영 외교부 차관입니다. 그 친구 영어 발음 어떻던가? 저는 잠시 말을 골랐어요. 표준 미국 발음입니다. 조지타운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카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인이 아무리 발음 흉내내봐야 백인들 귀에는 그냥 동양인 영어야. 우리 후지타 총리님 영어가 훨씬 정통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후지타 카오리 총리의 영어는 어색한 일본식 억양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외무대신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토가 나간 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흑백 사진. 아버지 무라카미 시니치로. 평생 외무성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조약국 심의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실무협상에 참여한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 가장 아래 칸에서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965년 한일협정 협상 기간 동안 매일 적었던 외교 메모. 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60년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만년필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필체는 또렷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번 협정의 본질은 그것이다. 1965년 6월 21일자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잠시 경제가 좋아 보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이 한국을 다스렸던 그 구조가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30년 외교관 생활의 신념으로 삼아왔어요. 조선반도 담당관 시절 한국 외교관들과 협상할 때마다 저는 늘 한 단계 위에 서 있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정색하며 회의를 중단시켰고 한국 측이 양보를 제안하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어요. 그게 일본 외무성이 60년간 한국을 다뤄온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상자에 넣으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1시 30분.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국제전화였어요. 무라카미입니다. 상대방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 윌리엄 카터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의자를 고쳐 앉았어요.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가 새벽 1시 30분에 일본 외무성 심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3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G7 만찬 좌석 배치건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말씀하시죠. 미국 대통령 옆자리 배치를 재검토 중입니다. 재검토라니요. 의장국 프랑스에서 보내온 좌석표에는 우리 총리께서 미국 대통령 옆자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카터 공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네, 그 부분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누구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게 외교적 예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G7 출국까지 36시간.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총리의 옆자리를 다른 누구로 바꾼다. 50년 G7 멤버 일본을 제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꺼내 아버지의 글씨를 봤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정상회의 개최지 공항. 일본 정부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후지타 카오리 총리, 카토 외무대신, 야마시타 관방장관, 그리고 218명의 수행단. G7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한국 수행단은 84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며 활주로 끝을 봤어요. 그곳에는 다른 정부 전용기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정부 전용기가 보였어요. 저는 한국 전용기를 일부러 무시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항 의전 라인에는 프랑스 외교부, 의전팀이 도열해 있었어요. 의전팀장 라울 마르티네가 다가왔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로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마르티네 팀장. 도착 동선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르티네가 태블릿을 펼쳤어요. 일본 대표단 호텔이 사전 협의된 그랑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콘티넨탈 호텔로 변경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랑 호텔은 미국 대표단이 사용합니다. 저는 마르티네를 똑바로 봤어요. 미국 대표단은 원래 콘티넨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랑 호텔이었어요. 네. 양국 간 협의로 변경됐습니다. 누가 협의했다는 겁니까? 마르티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차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외교 의전에서 호텔 변경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계의 재조정이었어요. 그랑 호텔은 회의장에서 도보 3분, 콘티넨탈은 도보 12분. 그 9분의 차이가 의미하는 건 외교 서열의 9단계 격차였습니다. 저는 차량에 오르며 카토 외무대신을 봤어요. 그는 이미 호텔 변경 소식을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호텔은 어디지? 차창 너머로 카토가 야마시타 관방장관에게 물었어요. 야마시타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랑 호텔입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그랑 호텔, 일본이 콘티넨탈.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자료 파일을 꽉 쥐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호텔 도착 후 저는 곧바로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어요. 셰르파 사전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G7 7개국 셰르파에 한국 셰르파까지 8명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셰르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카트라이트, 영국의 윌리엄슨, 프랑스의 듀발, 독일의 슈미트, 이탈리아의 로시, 캐나다의 트레비스, 그리고 한국의 박재영.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셰르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국의 카트라이트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작년 G20에서는 저를 보고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스는 아예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랑스 듀발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 주요 의제 6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펼쳤어요.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의제에서 중국 견제 조항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후지타 총리의 핵심 외교 어젠다였어요. 둘째, AI 거버넌스 국제 표준. 저는 이 부분에서 발언권을 신청하려 했어요. 일본이 G7에서 AI 의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외무성의 3년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공급망.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심의관, 잠시 후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듀발이 부드럽게 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셰르파 박재영을 봤어요. 박 차관님, 핵심 광물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핵심 광물은 일본이 주도해온 의제였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과 함께 일본이 4년간 공들여 만든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발언권이 한국에 갔습니다. 박재영이 차분하게 영어로 발언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와 양자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흑연, 리튬, 희토류 6종에 대한 공급, 다변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셰르파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카트라이트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6종 다변화 모델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박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분께 전송해 드렸습니다. 태블릿 알림이 울렸어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영문, 불문, 동문으로 동시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카토 외무대신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 자료를 캡처했습니다. 그러나 카토가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갔어요. 이런 건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일본이 주도하기로 계획했던 의제 5개 중 3개에서 한국이 먼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박재영과 마주쳤어요. 박재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박재영의 영어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카토가 비웃었던 그 발음이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카토 외무대신에게 보고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보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1965년 한일협정 서명식에서 찍은 사진. 30대의 젊은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리셉션이 열렸어요. G7 정상회의 개막을 알리는 자리. 호텔 그랑 살롱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후지타 카오리 총리를 수행에 입장했어요. 총리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작년 G7 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어요. 살롱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살롱 중앙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는 후지타 총리의 옆모습을 봤어요. 총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깊은 대화 중이었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옆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국 대통령은 짧게 손만 흔들고 다시 영국 총리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후지타 총리는 어색하게 옆에 섰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가볍게 떨렸어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무언가 말하며 살롱 다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쪽에는 독일 총리와 이탈리아 총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합류했고 네 사람은 곧 활발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환영 리셉션 시작 18분. 후지타 총리는 그 18분 동안 미국 대통령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와 차례로 대화했어요. 그러나 후지타 총리에게는 시선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토 외무대신을 찾았어요.
그는 살롱 구석에서 야마시타 관방장관과 짧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카토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대신님. 카토가 저를 봤어요. 왜 우리 총리 옆에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야마시타 관방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 주변에 정상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방금 캐나다 총리도 합류했어요. 카토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국 대통령은 게스트야. 우리는 정식 멤버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살롱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을 양팔로 가볍게 안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미국 대통령의 등을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곧 깊은 대화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언가 말할 때마다 한국 대통령이 웃었고, 한국 대통령이 답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는 31분간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후지타 카오리, 일본 총리는 살롱 구석에서 일본 외무대신 관방장관과 함께 셋이 모여 서 있었어요. 저는 후지타 총리의 옆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총리의 입꼬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리셉션이 끝난 뒤 콘티넨탈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카토 외무대신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모욕이야. 의장국 프랑스가 일부러 우리를 격화시키고 있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무라카미. 내일 셰르파 회의에서 강하게 항의해. 일본의 의정격이 작년 G7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셰르파 박재영. 그 친구한테 분명히 선 그어. 너희는 게스트지 멤버가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을 긋는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선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깨닫는데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영원히. 그게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G7 셰르파 공식 회의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은 호텔 컨퍼런스홀 3층. 원형 테이블에 G7 7개국 셰르파와 한국, 호주 옵저버 셰르파가 함께 앉았습니다. 의장은 프랑스 듀발.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자리를 확인했어요. 일본 자리는 미국 옆이 아니라 캐나다 옆이었습니다. 미국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5분 뒤 그 자리에 한국 셰르파 박재영이 앉았습니다. 저는 카토 외무대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 옆자리에 한국 셰르파 배치됨. 항의 필요. 답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즉시 항의해라.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듀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 말씀하시죠. 좌석 배치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년 G7에서 일본은 미국 옆자리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듀발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좌석은 의장국 재량 사항입니다. 특별한 외교적 함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셰르파가 미국 옆자리에 있습니까?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 카트라이트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심의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카트라이트를 봤어요. 이번 G7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 의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좌석은 그 우선순위의 자연스러운 반영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국과의 협력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일본 셰르파 앞에서. 박재영은 표정 변화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착함이 더 굴욕적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는 그날 오전 내내 진행됐어요. 의제 6개가 차례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중 한국이 발언권을 먼저 가져간 의제는 3개. 일본이 발언권을 먼저 가져간 의제는 0개였어요. 점심시간에 카토 외무대신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무라카미,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신님, 회의 흐름이 예상과 다릅니다. 무슨 흐름이야? 의장국에 강하게 항의했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장국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근거로 좌석 배치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카토의 얼굴이 화면 안에서 시뻘개졌어요. 그럼 미국에 항의해야지. 우리가 50년 동맹이야. 한국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대신님, 미국 카트라이트 셰르파가 공식 석상에서 한미협력 우선순위를 명시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이 명확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되나.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은 사실입니다. 카토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라카미, 너 한국 편 들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님, 저는 30년 일본 외무성 외교관입니다. 그럼 더 강하게 해. 한국 의제 모두 막아. 공동성명에 한국 제안 한 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의장국 권한 사항입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지. 모르겠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진땀이 났어요. 오후 회의 시작 전 휴식 시간. 저는 회의장 밖 복도에서 호주 셰르파 그레고리 윌리엄스와 마주쳤습니다. 호주는 정식 G7 멤버는 아니었지만 쿼드 동맹국으로 이번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무라카미, 윌리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따라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윌리엄스는 커피를 2잔 따랐습니다. 무라카미, 솔직하게 한 가지 묻겠네. 말씀하시죠. 자네 총리, 이번에 큰일 났어. 알고 있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윌리엄스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호주 정부 내부에서 일본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작년 가을부터 급격히 나빠졌어. 너무 강경 일변도야. 한국, 중국, 동남아 모두와 균형 잃은 외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부담을 호주가 나눠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그게 싫어. 호주는 쿼드 동맹국 아닙니까? 쿼드는 안보 협력이야. 외교 노선까지 일본 따라가는 건 다른 문제지. 저는 윌리엄스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무라카미, 자네는 좋은 외교관이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자네 총리, 회의장에서 너무 고립되어 있어. 외교는 자세 문제야. 우리는 이번 G7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한 단계 위라고 우길 자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했어. 그런데 한국이 먼저 손 내미는 자세를 취했어.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래. 한국 대통령은 어제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양국 협력, 의제 사전 조율했다고 들었어. 일본은 그런 거 안 했지?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G7 도착 직전까지 의장국 프랑스 대통령과 사전 통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카토 외무대신이 정상 간 통화는 정상끼리라며 절차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라카미, 친구로서 한마디만 더 할게. 자네 총리,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큰 망신 한번 당할 거야. 마음에 준비해. 무슨 망신입니까?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호주 방송이 이번 G7 특집을 준비 중이라는 건 알려줄 수 있어. 우리 방송 인터뷰 요청이 자네 총리 대신 한국 대통령에게 갔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N. 시청자 1천만 명이 넘는 호주 최대 방송이었어요. 일본은 매년 G7 후 ABN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자리가 한국에 넘어갔다. 윌리엄스가 휴게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일본이 핵심으로 준비해온 분야였어요. 저는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일본은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듀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시죠.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6개월간 작성한 32페이지 보고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에 대한 일본의 종합 입장이었어요. 발언이 끝났을 때 회의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미국 카트라이트는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옆에 내려놨어요. 영국 윌리엄스는 메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셰르파 박재영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박재영의 자료는 18페이지였어요. 일본 자료보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발언 시작 5분 만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은 G7과 G20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합니다.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와 동시에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미국 카트라이트가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박재영이 발언을 마쳤을 때 두발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 측 제안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공동성명 거버넌스 항목의 한국 제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7개국 셰르파 모두가 박재영의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카토 외무대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회의 시간 중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직접 온 거였습니다. 무라카미. 카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네. 오늘 회의 결과 듣고 왔어. 일본 제안은 어디로 갔지? 공동성명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제안은 반영됩니다. 카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라카미. 너 이대로 가면 외무성 30년 경력 끝나는 거야. 알고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대신님, 회의 흐름은 셰르파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야 해. 그게 내일이야. 카토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의전 책임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일본 측 의전팀장 이마이 마사키였어요. 심의관님. 이마이가 숨이 찬 채로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찬 좌석 배치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이마이의 표정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옮겨졌나? 이마이가 좌석표를 펼쳤어요. 저는 그 좌석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국 대통령 옆자리. 그 자리에 일본 총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오늘 저녁 만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좌석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어요. 오늘 저녁 만찬장에서 무언가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단지 의전 서열인지, 30년 외교 신념인지, 아니면 60년간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좌석표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으로 향했어요. 만찬장은 호텔 1층 그랑 갤러리, 17세기 베르사유 양식을 본떠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저는 일본 대표단을 안내해 입장했어요. 후지타 카오리 총리는 짙은 와인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과 야마시타 관방장관이 양옆에 섰어요. 만찬장 입구에서 저는 좌석표를 다시 한번 의전팀장 이마이에게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옆자리, 정말 한국 대통령으로 확정됐나? 이마이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전 의장국에서 최종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총리 자리는 어디지? 테이블 끝쪽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끝쪽이라는 건 정중앙 미국 대통령에서 가장 먼 자리를 의미했어요. 외교 의전 서열로 따지면 모욕에 가까운 배치였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아직 좌석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카토 외무대신이 만찬 직전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였어요. 만찬장 안으로 들어서자 정상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한국 대통령 사이에 서서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친밀해 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무언가 말하자 미국 대통령이 크게 웃었어요. 영국 총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그 광경을 봤어요. 총리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갔습니다. 저는 카토 외무대신을 봤어요. 카토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좌석 안내가 시작됐어요. 의장국 프랑스 의전팀이 정상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쪽으로, 프랑스 의전팀장이 미국 대통령을 정중앙 자리로 안내했어요. 한국 대통령께서는 이쪽으로,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바로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그 장면을 봤어요. 총리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일본 총리께서는 이쪽으로, 프랑스 의전팀장이 후지타 총리를 테이블 끝쪽으로 안내했어요. 미국 대통령에서 7자리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의전팀장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좌석이 변경된 겁니까? 의전팀장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의장국 결정 사항입니다. 각하. 후지타 총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만찬장 한가운데서 항의할 수는 없었어요. 후지타 총리는 천천히 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총리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저는 수행단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셰르파 자리는 정상 자리와 분리된 옆 테이블이었어요. 박재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의장국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사가 끝나고 와인이 따라졌어요.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상 테이블을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자리 영국 총리도 함께 웃었어요. 후지타 총리는 옆에 앉은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총리는 짧게 답하고 곧 반대쪽 이탈리아 총리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후지타 총리는 그 뒤로 5분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심의관님,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박재영의 표정에는 어떤 우월감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진심으로 와인을 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받았어요. 박재영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님, 5년 전 우리 부산 한일 셰르파 회의 기억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5년 전 부산. 그때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동했고 양국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심의관님이 회의장에서 저한테 그러셨죠. 한국은 아직 멀었다. 일본을 따라오려면 30년은 더 걸린다.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카토 외무대신의 지시로 한국 측을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박재영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오늘 그 3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보고 계시죠? 박재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는 그의 잔에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마셨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와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상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굳게 악수했어요. 그 장면을 만찬장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이 그 순간 만들어졌어요. 후지타 총리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손에 든 포크가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만찬 후반부에 영부인 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각국 정상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정상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찬장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영부인을 안내해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갔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부인의 손을 잡고 깊게 인사했어요. 부인,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영부인이 짧게 답했고 미국 대통령이 크게 웃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함께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만찬장 화면에 비춰졌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영부인. 세 사람의 표정이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후지타 총리 쪽을 봤어요. 후지타 총리는 그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일본 측 영부인은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후지타 총리에게는 소개할 배우자가 없었어요. 후지타 총리는 만찬장을 가로질러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7자리. 후지타 총리가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만찬장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어요. 후지타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도착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영부인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옆에 섰어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후지타 총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이 후지타 총리를 봤어요. 아,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한국 대통령에게 돌렸어요.
후지타 총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환담한 시간 12분 47초. 당초 의전 계획에는 30초로 잡혀 있던 자리였습니다. 30초가 12분 47초로 늘어났어요. 외교 의전에서 그것은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위계의 25배 차이를 의미했어요. 만찬이 끝났습니다. 정상들이 만찬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손이 한국 대통령의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대화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그 뒤에서 카토 외무대신과 야마시타 관방장관을 동반한 채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셋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재영과 함께 일어났어요. 박재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내일 셰르파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박재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저는 잠시 만찬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와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카토 외무대신이 폭발했어요. 이건 외교 쿠데타야. 의장국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격화시켰어. 미국이 동조했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챙겼어. 저는 운전석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너 내일 셰르파 회의에서 공식 항의해. 일본 총리 좌석 변경이 외교적으로 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항의서 제출해. 대신님, 항의서는 의장국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해. 기록에 남겨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거리에는 G7 환영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들 중 일본 국기는 한국 국기와 같은 크기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 G7에서 일본 국기가 한국 국기보다 한 단계 위에 걸렸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1965년의 아버지. 자신감 넘치는 얼굴.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 글씨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글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오늘 만찬장에 계셨다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12분간 대화하고 일본 총리에게는 30초도 주지 않는 그 장면을 보셨다면 아버지는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G7 정상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본회의장은 호텔 컨벤션홀 5층. 원형 테이블에 8개 정상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G7 7개국 정상과 한국 대통령, 호주 총리는 옵저버 자격으로 별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셰르파 자리에서 회의를 지켜봤어요. 셰르파 자리는 정상 테이블 뒤쪽 30cm 떨어진 보조 좌석이었습니다. 정상들의 등 뒤에서 발언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였어요. 첫 번째 의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의장국 프랑스 대통령이 회의를 개시했습니다. 첫 발언은 미국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5분간 미중 갈등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의장이 다음 발언자를 호명했어요. 다음 발언은 한국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G7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두 번째 발언권을 한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건 G7 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보통 두 번째 발언은 의장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즉 일본이나 영국, 독일이 가져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영어 발언은 7분간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정상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미국 대통령은 메모를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지타 총리는 자기 발언 차례를 기다리며 손에 든 자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이 끝나고 다음 발언자가 호명됐어요. 영국 총리, 그리고 독일 총리,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총리,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 차례가 왔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자료를 펼쳤어요. 외무성이 한 달간 준비한 8분 분량의 발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서 발언이 시작된 지 2분쯤 됐을 때 저는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미국 대통령이 옆에 앉은 한국 대통령에게 무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짧게 답했어요. 두 사람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그 장면을 봤어요. 총리의 발언 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발언 5분쯤 지났을 때 영국 총리가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독일 총리는 옆자리 이탈리아 총리와 작은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8분간 발언을 다 했어요. 그러나 발언이 끝났을 때 회의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의장 프랑스 대통령이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어요. 저는 셰르파 자리에서 그 모든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카토 외무대신을 봤어요. 카토는 셰르파 자리 한쪽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정상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 한쪽 창가로 이동했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5분간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렸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무언가 자료를 건넸어요. 영국 총리,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도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명의 정상이 창가에 모여서서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후지타 총리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후지타 총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작은 소리로 보고했어요. 후지타 총리는 듣지 않는 듯 시선을 창가 쪽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후지타 총리가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장 의자는 등받이가 360도 회전하는 사무용 의자였어요. 후지타 총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 후지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5바퀴쯤 천천히 돌렸어요.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의장에 다른 정상들이 자신을 빼고 모여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누가 찍고 있는지 살폈어요. 캐나다 총리 보좌관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후지타 총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 보좌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회의는 별다른 일 없이 진행됐어요. 후지타 총리는 그 뒤로 의자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발언 비중에서 일본의 비중은 8%에 그쳤어요. 한국은 32%였습니다. 오후 6시, 본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선 지 20분쯤 됐을 때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외무성 본부에서 온 메시지 47통, 그리고 일본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온 메시지 23통.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회전이자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즉시 X앱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G7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첫 번째에 그 영상이 떠 있었어요. 후지타 카오리 일본 총리가 회의장 의자에서 천천히 한 바퀴씩 돌고 있는 12초짜리 영상. 익명의 캐나다 계정이 처음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업로드 시각은 오후 4시 23분.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12초의 영상 속에서 후지타 총리는 5바퀴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았어요. 회의장 한 구석에 다른 정상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영상의 배경에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G7 정상회의 휴식 시간. 다른 정상들은 모여 있고 일본 총리는 혼자 의자에서 돌고 있다. 영상 업로드 시각으로부터 1시간 47분이 지난 시점에서 조회수는 이미 7,800만 회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어요. 8,200만 회. 다시 새로 고침. 8,500만 회. 조회수가 분당 수십만 회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댓글은 이미 12만 개가 넘었어요.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일본어 댓글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국가 망신이다. 이게 일본 총리인가? 초등학생도 회의장에서 저러지 않는다. 외교적 무능을 시각화한 12초.
옆에서 다른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더 슬프다. 저는 댓글을 한참 읽었습니다. 손바닥에 진땀이 났어요. 그때 호텔 방 전화가 울렸어요. 무라카미 심의관님, 카토 외무대신께서 호출하십니다. 5분 안에 총리 스위트룸으로 오시랍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객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지타 총리의 스위트룸이 있는 층이었어요. 스위트룸 앞 복도에는 일본 측 의전팀과 경호팀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위트룸 거실에는 후지타 총리, 카토 외무대신, 야마시타 관방장관 셋이 모여 있었어요. 거실 가운데 큰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그 12초짜리 영상이 일본 NHK 뉴스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카토 외무대신이 저를 봤습니다. 무라카미, 이게 뭐야? 저는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심의관 무라카미 다이스케입니다. 대신님. 후지타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죠? 후지타 총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총리님, 캐나다 측 보좌관 한 명이 촬영해서 본인 계정으로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계정은 익명이고 이미 영상이 1억 회 가까이 확산된 상태라 삭제 요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1억 회. 후지타 총리가 그 숫자를 작게 반복했어요. 야마시타 관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총리님, 일본 외무성이 의장국 프랑스에 공식 항의해야 합니다. 회의장 내 영상 촬영은 외교 의전 위반입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항해 공문 작성해. 무라카미, 자네가 직접 써.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신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카토가 저를 봤어요. 말해봐. 항해 공문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항해 공문이 이미 확산된 영상의 여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 측 우선 과제는 영상에 담긴 장면 자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입니다. 후지타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해명이라니. 무엇을 해명한다는 거죠? 총리님, 영상에는 휴식 시간에 다른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과 총리님이 의자에서 돌고 계신 장면이 함께 잡혀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가 그 장면을 보고 일본이 G7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무라카미,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본 총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카토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님,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발언 비중에서 일본은 8%였습니다. 한국은 32%였습니다. 어제 환영 리셉션에서 우리 총리께 양자회담을 요청한 정상은 0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께 요청한 정상은 11명이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라카미, 너 지금 우리 총리를 욕보이는 거야?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너 같은 셰르파가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의장국 프랑스에 강하게 못 나서서, 미국에 강하게 못 나서서, 한국에 강하게 못 나서서. 후지타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토 대신. 멈추세요. 총리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총리님,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진 사태가 아닙니다. 30년간 누적된 외교 노선의 결과입니다. 후지타 총리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30년. 네. 일본 외무성은 30년간 한국을 한 단계 아래로 두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이, 호주가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다시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와 동등하다고. 50년 G7 멤버와 작년 처음 초청받은 게스트가 동등하다고. 저는 카토를 봤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발언 비중 8%와 32%가 동등한 외교적 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님, 카토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무라카미 심의관을 즉시 셰르파 자리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신념이 흔들리는 자를 우리 외교의 최전선에 둘 수 없습니다.
후지타 총리는 답하지 않았어요. 총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 관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총리님, 일단 오늘 밤은 휴식 취하시고 내일 마지막 본회의 마무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무라카미 심의관, 그만 나가보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스위트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카토 외무대신이 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무라카미, 저는 멈춰 섰어요. 너 30년 외무성 경력 오늘로 끝났다고 생각해. 저는 카토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회의 끝나고 도쿄 돌아가면 즉시 인사발령 요청할 거야. 너는 외교 일선에서 물러나야 해. 한국 편을 드는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 외무성에 필요 없어. 카토가 돌아서서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봤습니다. 회전이자 영상 조회수 1억 1,200만 회. 영상이 업로드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호텔방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로 회전이자 영상 조회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억 4천만 회. 영상이 업로드된 지 14시간 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대통령의 영상이었어요. 전날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부인을 소개하던 그 장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영부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12초. 그 영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억 회를 넘어 있었어요. 두 영상이 SNS에서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옆에서 영부인을 소개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총리가 회의장 의자에서 혼자 빙글빙글 도는 장면. 12초와 12초. 두 장면의 대비가 만들어낸 시각적 충격은 그 어떤 외교, 분석 보고서보다 강력했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셰르파 조찬이 잡혀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박재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G7 셰르파들도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미국 카트라이트 셰르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카트라이트 씨,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카트라이트가 저를 봤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무슨 일입니까? 어제 회의장에서 우리 총리께서 의자를 돌리신 장면이 영상으로 유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영상이 회의장 내 외교 의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의장국 프랑스에 공식 항의서 제출 예정이지만 미국 측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카트라이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우리 입장은 단순합니다. 네, 휴식 시간에 회의장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각 정상의 책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정상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상도 그 자리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어요. 카트라이트는 매우 외교적인 언어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말한 거였습니다. 후지타 총리가 그 휴식 시간에 다른 정상들의 비공식 대화 자리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합류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 의자를 빙글빙글 돈 것은 일본 측 책임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재영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심의관님,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박재영이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박재영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어제 영상 보셨습니까? 네. 한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어떤 한국 언론은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이 G7에서 무너진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재영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했어요. 박 차관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한국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올 준비를 했습니까? 박재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15년쯤 됐을 겁니다. 15년이요. 네. 한국 외교부는 2010년부터 다자외교, 인력을 집중 양성했습니다. G7, G20 OECD, UN 전문가를 매년 50명씩 키웠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외교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게 15년 누적된 결과입니다. 저는 박재영의 말을 들으며 일본 외무성을 떠올렸어요. 일본 외무성은 같은 기간 동안 인력 양성보다는 의전 격식과 전통 유지에 집중해왔습니다. 외무성 인사시험은 여전히 도쿄대 법학부 중심이었고 다자외교, 전문가는 별도로 육성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작년에 G7 처음 초청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일회성 행사라고 봤습니다. 저는 박재영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재영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심의관님, 한국은 그것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입을 다물었어요. 조찬 후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외교 안보, 가장 민감한 분야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상 좌석 배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와 동일했어요. 미국 대통령 옆자리는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테이블 끝쪽. 회의가 진행됐어요. 첫 발언은 의장국 프랑스 대통령, 두 번째 발언은 미국 대통령, 세 번째 발언은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 옵저버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한국은 글로벌 외교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음에 5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은 5가지 외교 안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상 안보 협력, 사이버 공격 공동 대응, AI 군사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우주 안보, 다자 협력, 그리고 북한 비핵화 새로운 접근법. 마지막 제안인 북한 비핵화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말했어요. 미국 대통령께서 작년 중동 평화협상에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한반도에서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답했어요. 한국 대통령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후지타 총리를 봤어요. 후지타 총리는 자기 자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본회의가 진행되는 4시간 동안 한국 대통령은 정상들 사이의 양자회담을 11건 성사시켰습니다. 휴식 시간 첫 번째 5분 동안 한국 대통령은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어요.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사우디 왕세자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휴식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났어요.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은 그날 3건에 그쳤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 영국 총리와 의례적 인사, 그리고 캐나다 총리와의 짧은 대화. 본회의가 끝나고 정상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회의장 밖으로 이동했어요. 단체 사진 촬영장은 호텔 정원이었습니다. 의장국 프랑스 의전팀이 정상들을 자리에 안내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정중앙, 그 오른쪽이 의장국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 왼쪽이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단체 사진 자리에서 일본 총리를 찾았어요. 후지타 카오리 일본 총리는 단체 사진 가장 끝 오른쪽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7자리 떨어진 위치였어요. 한국 대통령에서 8자리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작년 G7 단체 사진에서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옆자리였어요. 그게 G7 50년 멤버 일본의 외교 위계였습니다. 올해 단체 사진에서 일본은 그 위계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촬영장에서 저는 박재영과 다시 마주쳤어요. 박재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의관님, 오늘 회의 마지막이군요. 네. 도쿄로 돌아가시면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박재영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료 외교관을 배웅하는 정중한 인사였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박 차관님도 안녕히 가십시오. 박재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단체 사진 촬영장의 끝자리에 서 있는 후지타 총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옆 7자리에 서 있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을 봤습니다. 이 두 장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이해했어요. 이것은 한 번의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누적된 결과의 가시화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본행 비행기 출발 예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 자료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G7 자료 800페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저녁 8시. 호텔 방 TV를 켰어요. 호주 공영방송 ABN의 G7 특집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호주 외교 분야 베테랑 앵커 마가렛 토크. 패널로는 호주 외교부 전직 차관, 시드니대 국제정치학 교수, 그리고 호주 ABC 베이징 특파원이 출연했어요. 방송 첫 화면이 그 회전이자 영상이었습니다. 호크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 G7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것이었죠. 화면에 12초 영상이 재생됐어요. 후지타 카오리 일본 총리가 회의장 의자에서 돌고 있는 장면. 호크 앵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G7 정상회의 휴식 시간에 촬영된 것입니다. 다른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식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일본 총리는 자기 자리에 홀로 앉아 의자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12초가 일본 외교 30년의 결과를 시각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응시했어요. 호주 외교부 전직 차관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G7에서 일본 외교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G7 50년 멤버국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발언 비중 8%, 양자회담 3건, 단체 사진 끝자리. 이 세 가지 숫자가 일본 외교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손이 굳었어요. 호주는 일본의 쿼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 호주의 전직 외교부 차관이 공영방송에서 일본 외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30년에 없던 일이었어요. 시드니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외교는 이번 G7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양자회담 11건을 성사시켰고 본회의 발언 비중 32%를 차지했으며 단체 사진에서 미국 대통령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G7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식 멤버 이상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호크 앵커가 다음 패널에게 발언을 넘겼어요. 베이징 특파원.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주 ABC 베이징 특파원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네, 호크 앵커.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오늘 새벽 일면 사설을 통해 이번 G7을 평가했습니다. 사설 제목은 한국식 실용외교, 새로운 시대의 모범이었습니다. 호크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민일보가 한국 외교를 모범이라고 평가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한국 외교를 공식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한 건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설의 핵심은 한국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 실용적 균형을 잡았다. 일본 외교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모범이라고 평가했어요. 적국이라 여겨온 중국이. 호크 앵커가 패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G7이 한일 양국 외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호주 외교부 전직 차관이 답했어요. 이번 G7은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외교를 30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G7에서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제는 이미 5년 전에 무너졌고 일본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드니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우선시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번 G7은 그 흐름이 정상회의 차원에서 공식 가시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저는 TV를 끄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카톡 외무대신이었습니다. 무라카미. ABN 방송 봤어? 저는 답했습니다. 네, 대신님. 즉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 성명 작성해. 호주 정부의 외교 채널 통해 공식 항의서 제출 준비도 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대신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야? 호주 ABN 방송에 대한 공식 항의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ABN은 호주 공영방송이며 패널들은 호주 외교 분야 권위자입니다. 일본이 호주 공영방송에 외교적 항의를 하면 호주 정부 차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럼 그냥 두라는 거야? 방송에 대응하기보다 일본 외교 노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카토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너 도쿄 돌아오면 즉시 인사위원회 회부야. 너는 일본 외무성 심의관 자격이 없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밤 10시. G7 정상회의가 열린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무너졌다. 일본이 한국 위에 있다는 그 전제, 그것이 작동한다고 믿었던 60년 외교의 기반,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적은 아버지의 메모, 그 모든 것이 12시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오늘 비로소 우리 눈앞에 가시화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1965년의 아버지, 한일협정 서명식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오늘 살아 계셨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진 속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일본 정부 전용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후지타 카오리 총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기자단을 피했어요. 평소 같으면 활주로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하던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검은색 세단으로 옮겨 탔습니다. 저도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활주로에는 일본 기자단 8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G7 귀국 시 기자단은 20명 정도였어요. 80명은 일본 외교사에서 이례적인 숫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어요. 총리님, 회전이자 영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호주 ABN 방송 보셨습니까? 일본 외교 무능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인민일보의 한국 외교 모범 평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후지타 총리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차는 곧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저는 외무성 차량을 타고 본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회전이자 영상 조회수 3억 1천만 회. 영상이 업로드된 지 5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일본 외교 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영상이었습니다. 외무성 본청에 도착했을 때 청사 앞에 시민단체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시위대는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외교 무능 후지타 내각 사퇴하라. 30년 외교 노선 폐기하라. 한국에게 배워라. 저는 그 피켓들을 보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외무성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차관, 심의관, 국장급 5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회의 시작 5분 전 사쿠라이 외무성 차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사쿠라이 차관은 30년 외교관으로 외무성 내 신중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 G7 사태는 일본 외교의 근본을 흔든 사건입니다. 우선 객관적 데이터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후지타 총리 지지율. G7 출국 전 47%에서 귀국 후 29%로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본 정치 사상 최대 폭락입니다. 회의시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둘째, 엔화. G7 회의 기간 동안 1달러당 158엔에서 172엔으로 22% 폭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한 외화는 920억 달러입니다.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받아 적었어요. 셋째, 일본 주요 기업 주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 주가가 회의 기간 평균 12%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손실은 약 38조 엔으로 추산됩니다. 차관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넷째, 국제평가. 호주 ABN, 중국 인민일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도 더 힌두, 사우디 알자지라까지 5개국 주요 매체가 이번 G7을 일본 외교 무능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를 모범으로 보도한 매체는 15개국 32개 매체입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더 깊어졌어요. 이상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발언한 사람은 카토 외무대신이었어요. 카토는 외무대신이지만 외무성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직접 참석한 거였어요. 카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외교의 실패가 아닙니다. 의장국 프랑스의 의도적 일본 격화 시도, 미국의 한국 우대 정책, 그리고 한국의 외교 책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는 카토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은 옳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 일부에서 동의의 끄덕임이 나왔어요. 그러나 다수는 침묵했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다음 발언자를 호명했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카토 외무대신은 적대적인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G7 현장에서 사흘간 모든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 사태는 의장국 프랑스의 일본 격화 시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국 우대 정책 때문도 아닙니다. 한국의 외교 책동 때문도 아닙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라카미, 너 무슨 소리야? 저는 카토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이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30년간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 외교가 작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확히는 5년 전부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 G7은 그 변화의 가시화 사건일 뿐입니다. 변화 자체는 이미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무라카미 심의관의 발언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건 외무성 내부 신념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카토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카토 대신님, 무라카미 심의관은 G7 현장에서 사흘간 직접 본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카토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동료 여러분,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이 작동을 멈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0년부터 다자 외교, 인력을 집중 양성했습니다. 매년 50명씩 15년간 750명의 다자 외교 전문가가 배출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간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의전 격식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다자 외교 전문가 양성보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 행정관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회의실의 일부 심의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G7에서 우리 총리께서 회의장 의자에서 빙글빙글 도신 12초는 무능한 한 정상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 30년 노선의 결과를 압축한 12초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일본 외무성 외교관입니다. 저는 일본 외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30년 노선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카토 외무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무라카미 심의관은 즉시 보직 해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외무성 심의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카토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카토 대신님, 인사 권한은 차관실에 있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의 발언에 대한 처분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카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50여 명의 외무성 간부들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사쿠라이 차관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의 발언을 토대로 외무성 내부 검토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외무성 간부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카토 외무대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카토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네. 너 오늘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저는 카토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너는 일본 외교의 배신자야. 너는 한국 편을 들었어. 너는 외무성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카토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외무성 본청을 나왔어요. 청사 앞 시위대는 그새 100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이 늘어나 있었어요. 카토 외무 대신 사퇴하라. 후지타 내각 총사퇴. 새로운 대한 외교를 시작하라. 저는 그 피켓들을 지나 외무성 청사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1965년의 아버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가방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외교 메모. 60년 세월에 누렇게 변한 종이. 저는 그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번 협정의 본질은 그것이다. 저는 그 글씨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60년간 우리 가문이 믿어온 그 신념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저는 노트를 손에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위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공유 프로젝트 콘텐츠 국뽕 대본 작성 내가 만든 저작권. 클린 프롬프트 V 2542줄 텍스트 TTS 잘못 읽을 수 있는 거. 참 979줄 텍스트 세미나 강의실. 점진적 인정 대본 프로토콜 544줄 텍스트 콘텐츠 141. G7에서 한국 대통령은 VIP. 일본 총리는 외면. G7에서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차이를 대만 방송이 적나라하게 공개하자. 경악한 일본 정부 유튜브. 탭스. 유튜브. 컴워치. 벨프스 86. 트랜스크립트. 000이 최근 대만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방송 내용이 일본 정가와 온라인 공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외교 노선과 대중국 전략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정면으로 비패스제 도입부. 게제 26줄 퀴즈. 그날 밤 11시. 저는 도쿄 세타가야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60년 세월에 누렇게 변한 종이. 만년필 잉크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는 또렷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책상 위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1965년 6월 22일 메모. 오늘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청구권 문제로 또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두 막아냈다. 한국은 결국 우리가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다음 페이지. 1965년 6월 23일. 한국 외교부 관료들의 영어 발음이 어색하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 30년이 지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1965년 6월 25일. 이번 협정의 본질은 단순하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한 하위 파트너로 묶었다. 일본 외무성의 30년 노선이 완성된 날이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재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서명식 사진. 자신감 넘치는 30대 아버지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조약국 심의관, 한일협정 협상 실무자였어요. 평생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외교를 신념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스케, 내가 평생 지킨 신념을 너도 지켜라.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외교 신념이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네, 아버지. 지키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G7 현장에서 사흘간 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12분 47초간 단독 환담하는 장면. 일본 총리가 회의장 의자에서 혼자 빙글빙글 도는 12초의 장면. 한국 셰르파 박재영이 회의장에서
5가지 글로벌 의제의 발언권을 가져가는 장면. 호주 ABN 방송이 일본 외교 무능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방송. 중국 인민일보가 한국 외교를 모범이라고 사설로 게재한 신문. 이 모든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신념이, 그 신념을 5년 전 제게 물려주신 그 신념이 이미 작동을 멈췄다는 것. 그것도 5년 전쯤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무렵부터. 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따라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페이지를 손에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0년 세월의 종이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에 작게 울렸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그 페이지를 작은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료들의 영어 발음이 어색하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 저는 박재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유학한 그의 완벽한 영어. G7 셰르파 회의에서 5개국 셰르파들을 사로잡은 그의 발언. 60년 전 아버지가 어색하다고 평가했던 한국 외교부의 영어 발음. 지금 그 발음은 G7 회의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도 찢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는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책상 위에 쌓였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서명식 날 아버지가 쓴 글이었어요. 오늘 협정이 체결됐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한 하위 파트너로 묶었다. 일본 외무성의 30년 노선이 완성된 날이다. 이 신념은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이 신념은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 영원히. 그러나 영원한 것은 외교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60년이 지나면서 그 신념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저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찢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서재 바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60년간 우리 가문이 지켜온 신념이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일본 외교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그 아래에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국 외교 30년 전략 전면 재검토 제안서. 저는 그 보고서를 새벽까지 작성했어요. 30년 일본 외무성 경력의 모든 경험과 G7 현장 사흘간의 모든 관찰이 그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새벽 5시.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32페이지 분량의 외무성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외무성 본청 사쿠라이 차관 앞으로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외무성 본청에 출근했어요. 청사 앞 시위대는 더 늘어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어 보였어요. 그들이 든 피켓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외무성 양심 외교관에게 박수를. 저는 그 피켓을 보며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관실에 도착했을 때 사쿠라이 차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어서 오세요. 저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대한국 외교 30년 전략 전면 재검토 제안서. 차관이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차관은 32페이지 보고서를 30분간 읽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차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무라카미 심의관. 네, 차관님. 이 보고서를 외무성 공식 검토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차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었어요. 카토는 사쿠라이 차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무라카미 심의관 인사위원회 회부 결재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한 처분입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카토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카토 대신님,
무라카미 심의관은 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닙니다. 카토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라카미 심의관은 오늘 아침 외무성에 대한국 외교 30년 전략 전면 재검토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외무성은 이 제안서를 정식 검토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작성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카토가 저를 봤어요. 분노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무라카미, 너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카토를 똑바로 봤어요. 대신님, 저는 일본 외교의 미래를 위해 제 30년 경력을 걸었습니다. 카토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너는 일본 외교의 배신자야. 한국에게 무릎 꿇은 자야. 우리 외무성에 너 같은 자는 필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님, 외교는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1965년 한일협정 메모에 적으셨던 그 신념은 60년 후인 오늘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카토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닥쳐. 너는 외무성 심의관 자격이 없어.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카토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대신님, 그렇다면 저는 외무성을 떠나겠습니다. 카토가 멈췄어요. 뭐라고? 오늘로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이 차관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사쿠라이 차관이 사직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정말 사직하시겠습니까? 네, 차관님. 왜입니까? 저는 차관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제출한 제안서가 외무성에서 진지하게 검토되려면 그 작성자가 외무성 내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카토 대신님과 같은 분들이 그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외무성을 떠나 외부에서 일본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무라카미 심의관, 사직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관을 봤어요. 차관님, 당신 같은 외교관이 외무성을 떠나면 일본 외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반려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을 외무성 신설부서 대한국 외교 전략 재검토 특별팀의 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토 외무대신이 폭발했어요. 차관님, 그건 외무성 인사 절차 위반입니다. 제 외무대신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카토를 봤습니다. 카토 대신님, 외무성 인사 권한은 차관실에 있습니다. 외무대신은 그 결정을 통보받는 위치입니다. 카토가 분노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실을 나갔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사쿠라이 차관 앞에 서 있었어요.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팀장, 이제 일본 외교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합시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날 오후 외무성 본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무성은 대한국 외교 30년 전략 전면 재검토 특별팀을 신설한다. 팀장은 무라카미 다이스케 심의관이다. 특별팀은 6개월간 검토 후 일본 외교의 새로운 대한국 노선을 제안한다. 발표가 나간 직후 외무성 내부 게시판에 한 가지 청원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대한국 외교 노선을 지지합니다. 이 청원에는 그날 저녁까지 외무성 직원 8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외무성 양심파 외교관들의 공개적인 동참이었어요. 다음 날 일본 언론에 이 청원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원 서명자가 외무성 직원 200명을 넘었어요. 일주일 후 서명자는 외무성 직원 500명을 넘었습니다. 후지타 카오리 총리는 이 흐름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후지타 총리는 G7 귀국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번 G7은 일본 외교의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회전이자 영상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가짜 뉴스입니다. 호주 ABN 방송은 호주 좌파 매체의 일방적 비방입니다. 중국 인민일보의 한국 외교 평가는 한일 이간책동입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후지타 총리 지지율은 22%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 최저치였어요. 카토 외무대신도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카토는 외무성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라카미 심의관의 제안서는 일본 외교의 30년 노선을 부정하는 위험한 문서입니다.
저는 외무대신으로서 이 제안서가 외무성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토의 입장에 동의하는 외무성 간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쿠라이 차관이 이끄는 신중파가 외무성 내부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G7 정상회의가 끝난 지 3주 후 저는 외무성 특별팀 사무실에서 첫 번째 보고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별팀에는 외무성 다자외교 전문가 12명이 합류했어요. 그들은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어는 박재영의 그것에 견줄만 했어요. 저는 회의 첫머리에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일본 외교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6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만든 30년 외교 노선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새로운 노선의 핵심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등한 협력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과의 동등한 협력이라는 말이 공식 사용된 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의 동등한 외교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2초의 영상. 후지타 카오리 일본 총리가 회의장 의자에서 천천히 돌고 있는 장면.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다른 영상으로 자동 재생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부인을 소개하는 12초의 영상. 한국 대통령의 미소, 미국 대통령의 호탕한 웃음, 한국 영부인의 자연스러운 인사. 저는 그 두 영상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던 것은 우리 총리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0년간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외교를 신념으로 삼아온 우리 일본 외무성 전체. 그 신념이 작동을 멈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0년 전 일본이 영원히 하위 파트너로 묶었다고 적은 그 한국은 그 사이 자기 길을 묵묵히 만들어 왔어요. 다자외교 인력을 15년간 양성했고 글로벌 의제에서 발언권을 차근차근 확보했고 강대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 누적이 G7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미국 대통령 옆자리로 가시화된 거였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이 빛나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한국은 더 이상 60년 전 우리가 보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격을 갖춘 나라였어요. 의전 격을 끌어내려야 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격을 스스로 만들어 다른 나라가 인정하게 만드는 나라. 한국이 G7 회의장에서 보여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회의장 의자에서 보여준 것도 그것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청사 앞에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60년 전 아버지가 한일협정 메모를 쓰던 그 밤에도 같은 모양의 달이 도쿄 위에 떠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러나 달 아래의 세상은 그 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달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 일은 어쩌면 또 다른 30년이 걸릴 일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30년 외무성 경력의 마지막 의미는 충분했어요. 저는 가방 안에 있는 새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첫 줄을 적은 그 노트. 일본 외교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베테랑 심의관이 G7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지난 15년간 묵묵히 쌓아온 외교의 힘이 마침내 세계 무대 한복판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